여러분, 미술은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한 폭의 그림의 아름다움을 느끼게도 하고 또 다른 캔버스에는 공포감을 느끼게도 해줍니다. 미술에는 역사를 기록하기도 하고 자신을 과시하기도 하죠. 이렇듯 미술은 우리의 삶에 간접적으로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림에는 재미난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 태원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그림들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요. 중요한 건 그림 자체가 아니라 그 명화에 담겨져 있는 아주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그림들이 뽑혔을까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그림들인데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랜트 우드의 아메리칸 고딕, 빈센트 반 고흐의 스타리나잇입니다. 다빈치가 포플러 나무 패널에 유화로 그린 16세기 초상화 모나리자 또는 라 지오콘다는 언제나 수많은 추측과 억측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던 모나리자가 지금 보시는 모습과 다르다는 점을 아셨나요? 사실 다빈치의 사망 후 양쪽 패널의 일부를 잘라냈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주장되어 왔는데요. 초기 사본에는 그림의 양쪽에 기둥이 그려져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원본에서는 기둥 베이스의 가장자리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틴 캠프와 같은 일부 미술사학자들은 그림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사본에 묘사된 기둥은 다빈치가 아닌 필사자가 추가했다고 주장합니다. 후자의 견해에 대해서는 3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팀이 지금까지 수행된 모나리자에 대한 가장 철저한 과학적 수사를 수행한 후 더욱 그 진실성에 대해 지지를 받는 그런 형국이죠. 과연 그런 걸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03년경 모나리자를 그리기 시작했으며 프랑스로 가져가 1516년 프랑스 왕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수세기 동안 왕실 소장품으로 남아있었고 다른 작가들에 의해 여러 번 복사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초기 사본 중 일부에는 그림의 측면에 기둥을 삽입하여 다빈치의 완벽한 작품을 완성하기를 원해서 원본에 없는 기둥을 그려 넣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린 이유는 현재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원본의 각 측면을 따라 기둥의 바닥 표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필사가들이 작품을 변화를 주게 된 거죠. 그러나 루브르의 모나리자 패널과 그 가장자리를 따라 있는 페인트에 대한 광범위한 기술적 조사를 통해 그림이 잘린 것이 아니므로 측면 가장자리를 따라 기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사자들은 그들이 본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해프닝이었다네요. 많은 미술 애호가나 전문학자들이 궁금증을 가져왔던 모나리자의 저 풍경 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이견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해왔는데요. 솔직히 그림과 어울리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의혹이 많은 저 풍경은 도대체 어디를 배경으로 그린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배경에 가장 신빙성 있는 곳은 바로 아레조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레조는 토스카나의 발디치아나 계곡에 있는데요. 예로부터 아레조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모나리자 풍경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을 해오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서양 미술에는 원작이 있고 그 원작자의 제자들이 복사본을 많이 그렸습니다. 모나리자는 그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복사 화가들이 모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빈치 자신이 여러 버전의 모나리자를 그렸다고 하는데요. 아일워스 모나리자로 불리는 이 모나리자는 16세기 초에 그려진 것으로 모양새는 다소 루브르 모나리자와는 다르지만 다빈치가 루브르 모나리자보다 살짝 먼저 그려본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그림 전체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학적 조사에 의하면 최소 모나리자의 얼굴의 붓자국을 통해 부분적이라도 아일워스 모나리자는 다빈치의 작품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다양한 모나리자 중 특히 아일워스 모나리자라고도 불리는 이 모나리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배경의 기둥이 선명히 그려진 작품으로 유명하죠. 어떤 부분들이 다른지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한번 찾아보시죠. 먼저 이 그림의 특징은
일단 원작 루브르 모나리자에 비해서 젊은 버전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요. 마치 모나리자가 결혼 후 30대 후반의 부잣집 안방마님의 품격을 지녔다면 아일워스 모나리자는 10대 후반 소녀의 풋풋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원작과 다른 점은 원작이 나무 판넬에 그려진 데 반해 아일워스 모나리자는 캔버스에 그려졌죠. 그리고 그림의 배경은 눈에 쉽게 띄게 심플해지며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작품에 대해 알아보죠. 아메리칸 고딕은 예술과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상징적인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1920년대 대공황 시대의 고난에 지친 미국인 부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많은 그림들은 실제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마치 연극처럼 세팅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듯 이 그림의 주인공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들이 서로 부부가 아닌 아버지와 딸을 대표하도록 의도했다는 추측이 많은 것도 이를 증명합니다. 실제로 그림의 모델은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작품 속 남자는 작가의 여동생과 함께 우드의 치과 의사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정체불명의 커플에 대해 왜 이리 많은 말이 생기는 걸까요? 그랜트 우드의 아메리칸 고딕을 보면 갈퀴를 들고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농부와 그 옆에 다소 침울한 표정의 여인이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유명하게 만드는 것은 그림이 주는 단순함과 극명함의 느낌입니다.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죠. 그림 속 남자는 뻣뻣한 컬러와 작업복을 입고 있고 여자는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옷과 표정은 시골의 소박함과 진지함을 풍기죠. 이것은 힘든 경제공황 시절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의 삶의 스냅샷처럼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은 근면, 단순함, 국민의 회복력과 같은 미국 가치의 상징으로 비추어졌습니다. 1930년대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미국의 역사와 미국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일상적인 사람들이라는 상징을 내세워 수많은 미국인들을 각성시키고 미국인들의 마음을 동일화시키는 효과를 지닌 작품입니다. 그랜트 우드의 아메리칸 고딕은 단순한 그림 그 이상입니다. 이 그림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 문화와 역사의 일부를 상징하죠. 그런데 왜 이 그림의 제목이 아메리칸 고딕이라고 불려진 걸까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고딕이라는 건축 양식의 상징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림을 찬찬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먼저 그림의 배경에는 고딕 양식의 창문이 있어 작품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바로 저런 모양의 창문이 전통적인 중세 시대의 고딕 양식의 창문입니다. 단순히 중세 건축 양식만이 아니라 고딕은 당시의 보수적인 사회와 문화가 존재하며 나타나는 그런 상징적인 건축 양식이었습니다. 저 창문은 보수주의와 전통주의의 가치를 상징하며 지속적인 미국 정신과 농촌 생활과의 연관성을 반영하죠. 물론 일반적인 미국의 시골에는 저런 고딕 양식의 집은 흔치 않지만 미국 정신적 가치와 동질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고딕 양식의 창문은 현장에 형식적인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하지만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얼굴 표정입니다. 남자의 엄숙함과 여자의 수수께끼 같은 눈빛이 궁금증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죠. 화가는 이 두 커플의 표정을 묘사할 때 인위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당시의 미국적 정신과 가치를 나타내고 싶었는데 당시의 어려운 사회를 그대로 나타내기보다는 미국의 어려움과 고됨에 대한 근면한 도덕심을 묘사하여 대중에게 힘을 내라는 메시지를 던지려고 한 것입니다. 여인 또한 동시대의 자유분방한 미국 여성이 아닌 당시 미국 중부의 보수적이며 다소 소극적인 여성상에 대한 상징을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작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불운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죠. 별이 빛나는 밤에인데요. 파격적으로 화려하며 누구도 따라하기 어려운 그림에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이 그림에는 정말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얼핏 겉으로만 보면 정말 조용하고 온화한 새벽의 시골 마을과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하늘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평온한 그림 뒤에는 정신병원 독방에 외롭게 갇혀있는 고흐가 창밖을 내다보며 그의 눈에 비춰진 바깥의 풍경을 느낀 대로 그린 것인데요.
신기한 것은 평범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고흐의 눈과 뇌는 발견하고 있었고, 그것은 최고의 과학자들도 증명하기 어려운 우주의 현상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물감의 독성과 독한 술, 그리고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으로 그의 뇌는 정상인과는 다르게 작동하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광경을 포착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몰랐던 별이 빛나는 밤 시리즈가 있었다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은 모스크바에 있는 이 그림도 같은 시기 그가 그렸던 펜 드로잉입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고흐는 이 시기 총 21점의 별이 빛나는 밤 시리즈를 그렸는데요. 유화로 그린 유일한 작품인 이 별이 빛나는 밤 버전은 사실 실패작이라고 고흐는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유화 작품이 단 한 점인 이유는 당시 정신병원에서 고흐가 그림 그리는 것을 통제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낮과 밤, 저녁 또는 비가 내리는 등 다른 시간대에서 독방 창밖의 풍경을 연구하였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사랑하는 그림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감상한다면 훨씬 더 재미나게 작품을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채널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까지 안녕!